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아들이 ADHD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을 보고 있으면 얘 ADHD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ADHD 아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다든지, 그래서 어떤 보호자분은 한 번도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자기가 껴들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참기가 매우 힘들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DHD 아이라고 해서 공부를 꼭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녕하세요. 쿠크닥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와. 아니 원장님, 오늘 저희 채널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고, 모아 정신건강의학과 운영도 하시고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이세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이라는 구독자 20만이 넘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능력자분을 제가 섭외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ADHD 아이들을 좀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런 걸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까마득한 선배고요. 얼굴은 제가 좀 어려 보이지만 후배인 줄 알았어요. 저희 둘 다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중에서도 소아청소년을 세부 전공으로 하면서 같이 이제 학회 일도 많이 같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이들, 자녀들도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책도 2권, 동화책 2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 동화책, 공감 능력을 기르는 동화책 이렇게 2권 같이 했고, 이제 이번에는 ADHD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을 같이 하게 됐죠. 두 분 자녀분들 나이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자녀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7살 아들. 저는 이제 6살 딸. 그럼 이제 아무래도 소아정신과 의사분들이시다 보니까 우리 애가 혹시 ADHD인가? 했던 순간들이 포착이 되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의 친구들이 저 친구는 ADHD가 조금 의심이 된다, 이런 순간들이 좀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아들이 ADHD가 아니냐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언제냐면 대가족 여행으로 다 같이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저희 남동생, 저희 아들의 외삼촌이죠. 같이 여행을 가서 저희 아들의 모습을 몇 박 며칠 보더니 이게 바로 ADHD 아니냐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애들을 직업적인 눈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애 보면서 ADHD 같은데 이런 생각은 사실 거의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을 보고 있으면 얘 ADHD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 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막 음식을 던지고, 책을 읽을 때도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난리를 치고 짜증 엄청 많이 내고 징징거리고 이런 거 할 때 ADHD가 내 아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ADHD를 저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ADHD가 정확히 뭔가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해서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전환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주의력 문제, 그리고 이제 과잉활동성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좀 어렵고 활동량이 너무 많고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혹은 참기가 어렵다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이제 ADHD라고 하죠. 그런 특성들이 이 나이와 발달 수준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상생활이나 이 아이의 발달에 지장을 주는지가 이제 감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여행 갔을 때 모습을 보고 삼촌이 ADHD가 아니냐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던 것도, 다 같이 여행을 몇 박 며칠 갔다면 그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아이가 하루 종일 노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과잉 활동을 하고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이 되면 피곤한데 더 놀고 싶으니까 막 짜증을 부리고 지시를 잘 안 따르게 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건 여행 중에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모습만 보고 ADHD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노는 장소에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학업에 부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친구하고 갈등이 생긴다든지, 부모하고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는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ADHD를 가지고 있는지 부모님이 아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네, 그럼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생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를 얼만큼 이해하고 적시적소에 잘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모가 미리 알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다른 질환이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매일 뭔가를 볼 때마다 눈을 이렇게 막 찡그리면서 보는 거예요. 책을 볼 때도 막 찡그리고 보고, 멀리
있는 거 볼 때도 찡그리고 보면은 너 왜 이렇게 찡그려? 인상을 왜 이렇게 써? 이렇게만 하지 않고 얘가 혹시 눈이 잘 안 보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안경을 씌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해야 화내고 속상한 것만이 아니라 진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만한 ADHD 아이들의 특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진단 기준에 보면은 특징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ADHD도 크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하나는 과잉행동 우세형, 두 번째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 그리고 세 번째는 혼합형. 이 두 개가 섞여서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주의력 결핍 우세형을 보면은 학업을 좀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두드러지게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부주의한 겁니다. 엄청나게 행동이 과하거나 말이 많거나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다든지 혼자서 멍 때리거나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딴 세상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물건을 잘 못 챙겨요. 그래서 어떤 이제 보호자분은 한 번도 우산을 집에 가지고 온 적이 없다. 한 2, 3년 동안 지우개, 연필 이렇게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산, 외투, 가방, 신발 이런 것들 많이 잃어버리시죠. 뭐 연필 지우개는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잃어버리니까. 근데 가방 외투는 조금 이제 이건 좀 그런 아이들이 오면 이거 ADHD 거의 약간 확실한데 왜냐면 이제 겨울인데 추운데 그냥 외투를 안 입고 나오시는 거죠. 과잉 활동성 이제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모터가 달린 듯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활동성이 좀 높고 높은 곳을 많이 기어 올라가고 거기서 막 점프하고 뛰어내리고 그래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요. 또 상연이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 과잉 활동성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어려워서 손이나 발 같은 데 움직이는 거 굉장히 많고 몸 여기저기 막 만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아서 드리블을 하듯이 말을 막 엄청나게 하고 혹은 이제 자기가 껴들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껴들게 돼요. 엄마랑 아빠가 대화하고 있는데 아이가 껴들어서 참견을 한다거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떠오른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질문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과잉 활동성에 들어간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잉행동 유형 중에 포함되는 게 충동성이죠. 그래서 아까 말에 끼어드는 것도 사실은 충동성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참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듭니다. 근데 그게 맥락에 맞지 않는 본인의 맥락에만 맞는 거죠. 저쪽에서 둘이서 BTS와 블랙핑크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뭐 어제 본 비틀즈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게 ADHD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부분 중에도 하나죠. 보통은 1이면 2를 생각하고 2면 3을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1인데 5도 생각하고 1인데 6도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각이 굉장히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용두사미로 이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조절력이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화로 이어지기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충동성 그리고 이제 충동성 중에 하나가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당장의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는 지금 이걸 할 거야. 지금 하지 않으면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충동성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줄 서는 거 기다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막 새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한 소리 듣거나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거 좀 기다려 사줄 테니까 좀 기다려 아니면 이따가 하자 이런 거를 이제 참기가 매우 힘들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가 어렸을 때 ADHD였던 것 같은데 이게 자연적으로 치료도 되나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비율도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한 30% 정도? 그 정도를 이제 보거든요. 뭐 옛날에 50%라고 했는데 요즘 연구는 더 줄어서 20, 30%도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ADHD라는 질환 자체가 이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조성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ADHD라고 본인이 밝히셨고 하지만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유튜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특성을 이제 알고 단점을 스스로 보완하는 그렇게 이제 지내오신 분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ADHD라는 특성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의 특징을 잘 조율하면서 지낸다면 그게 꼭 장애나 혹은 꼭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시고 오랜 기간 동안 자기만의 루틴을 개발하시고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ADHD 아이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저는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눈을 찌푸리고 있는 아이 비유가 정말 저는 와닿았었고, 얘가 이제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닌데 부모님들 입장에선 이게 하도 반복이 되니까 너 일부러 이러는 거냐, 아니면 이제 혹은 뭐 부모의 말을 무시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이제 많이 혼내게 돼요. 특히나 이제 저도 아빠지만 대부분의 뭐 아빠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 얘가 혼이 덜 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체벌 혹은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아이도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굉장히 좀 멀어지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수용하거나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고 아이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DHD라는 게 신경 발달 장애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얘네가 입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건 거죠. 아까 이제 커가면서 적극적인 전문적인 치료를 안 받더라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아이들은 그냥 놔뒀는데 좋아지진 않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ADHD 아이들의 치료적인 중재에는 꼭 부모 교육이 들어갑니다. 부모 교육이라는 거는 ADHD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될지 부모가 알아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ADHD인 아이들 부모님들이 가끔 오셔서 하는 얘기가, 학교를 끝나고 왔어요. 왔는데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얘가 숙제를 하고 기다리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치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부모가 옆에서 지켜도 공부나 숙제를 착실히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 시간에 아이가 미리 숙제를 하고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까지 기대하는 건 아이의 학년이나 뭐 이런 기능을 생각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모도 아이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내려놓고 얘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조금 이제 생각해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수준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지, 다른 애들은 혼자 할 수 있는데 뭐 너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입장에서도 별로 지키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DHD 아이라고 해서 공부를 꼭 못하지 않습니다. IQ랑 ADHD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대치를 좀 낮추라는 것은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한 번에 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3, 4살 되는 아이한테 왜 너는 1시간 동안 기다리지 못하니 이렇게 혼내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 하더라도 주의 집중력이나 지시를 수행하는 거, 하기 싫은 거를 이제 지속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억하셔야 될 지시의 방법은 단순하고 명확한 지시를 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 상황에 얘를 깨워가지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책가방 챙겨서 학교를 가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보통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학교 가 준비해. 정신 차려. 해가 중천이다. 해가 중천이다 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ADHD 아이는 또 짜증내네? 이렇게 듣는 거죠. 나는 지금 더 자고 싶은데 엄마는 짜증내고 짜증나. 왜 벌써 아침인 거야?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침대에서 일단 나와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침대에서 나와. 그 단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이 시간쯤 됐으면 너가 알아서 침대에서 나와서 세수를 하고 식탁으로 와서 밥을 먹은 다음에 양치를 하고 옷을 똑바로 입고 학교가 준비를 해라잖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에는 10가지 이상의 실행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단계 한 단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침대에서 일어났으면 이제 앉아서 밥 먹어라. 밥을 다 먹고 났으면 이제 양치를 해라. 이 정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침이 너무 바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개 줄여야 됩니다. 좀 포기해야죠. 좀 밥을 좀 덜 먹거나 양치를 안 하거나 아침 밥도 든든히 먹었으면 좋겠고 기분도 좋았으면 좋겠고 옷도 패셔너블하게 입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욕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정해서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밥만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밥 먹는 걸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부모와 아이가 공동으로 목표를 할 타겟을 줄이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시도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해지죠. 그리고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짜증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얘한테 같은 말을 한 수천 번 하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루틴을 형성하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금방 잘 까먹는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서, 저는 이제 집에다가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 뭐 하기 한 3가지 정도만 보이게 만들어 놓고 가서 그걸 보게 하고 실행하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돼야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아이도 조금 더 어쨌든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우리 애가 ADHD가 맞는 건가? 하고 헷갈리시거나, 아이가 ADHD가 없는데 우리 애가 ADHD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워낙 ADHD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닌데 ADHD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ADHD인데 잘못 아셔가지고 ADHD에 대해서 병원은 절대 안 가야지 하고 다른 치료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사실 ADHD가 좀 의심된다 하면 병원에 와 보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 과정과 면담을 통해서 ADHD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면 부모님도 양육의 방향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진단 자체는 이 아이의 꼬리표가 아니라 양육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ADHD에 대해서 약물 치료든 비약물적 치료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 ADHD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천한 방법이 있으신지. 저희들끼리 이제 공부하는 소아정신과 의사들끼리 모여서 책을 썼습니다. 가장 완벽한 ADHD 양육 가이드라는 책을 이번에 저희가 출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아이를 지시하고 도와줄지, 이런 것들, 저희의 그동안의 한 10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녹여냈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정말 갈구해서 저희가 책을 쓴 것도 있지만 또 저희의 이제 갈증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진료 시간이 50분을 봐도 이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는데도 지금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진료실에서도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 한 가지 질문이 사실은 1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좀 쓰자, 이렇게 저희끼리 이제 결론을 냈고, 진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책을 써보자. 그래서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진짜 하는 말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예시를 넣어서 책을 써봤습니다. 이거를 참고서처럼 옆에 두고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더라 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너무 훌륭한 자세죠.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게 이제 챕터를 그런 식으로 다 나눠놨어요. 필요한 거 그때 애 혼낼 때 어떻게 하더라 하고 이렇게 꺼내 쓸 수 있게. 오늘은 이제 아동 청소년의 ADHD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주로 보이는 양상, 증상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간단하게나마 팁 같은 것들을 설명드렸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박소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완벽한 ADHD 양육 가이드라는 책을 내게 되면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됐는데요. 이것은 꼭 ADHD 아이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고민들, 그리고 상황들에 대한 예시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누구에게나 적용을 해도 정말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언제 발간이 되는 거죠? 12월 10일 날 발간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찾아보세요? 더보기란에서 댓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